2007년 5월 인천의 한 공원 인근 도로. 이른 새벽 불에 탄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이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여성의 시신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화재 흔적은 차량 전체에 고르게 남아 있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단순 사고보다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신원 확인은 비교적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시신은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42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외출한 뒤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마지막 동선과 다른 장소에서 불에 타 있었고, 그 사이 그녀의 카드로 현금이 인출된 기록도 확인됩니다. 수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ATM CCTV와 이동 경로, 주변 진술이 차례로 맞물리며 한 남성이 수사선상에 오릅니다. 그리고 수사망이 조여오던 시점, 그는 스스로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반복한 말은 단순한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수사를 멈추게 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종결됐고,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이 사건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는 끝난 사건이 됩니다. 하지만 9년 뒤 교도소에서 검찰로 전달된 편지 한 통이 이 결론을 다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에는 당시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던 이름과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는 9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그날 정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왜 끝난 뒤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2007년 인천에서 시작된 그날의 기록을 다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오디오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확인하며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7년 5월 17일 목요일 오전 6시 20분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는 새벽 운동을 하던 주민이 했습니다. 공원을 지나다가 연기를 발견했고, 가까이 다가가자 차량이 완전히 불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6시 35분경 화재는 진압됐습니다. 차량은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경찰도 함께 도착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심하게 탄 상태였고 성별조차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고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이 도로는 평소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습니다. 신고자도 불이 난 뒤에 발견한 것이었고, 발화 시점을 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출동했습니다. 차량과 시신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인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소유자는 김미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시신도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부검이 필요했지만 체고와 남아있는 특징으로 볼 때 차량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최진호 경이었습니다. 44세였고 강력계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경위는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차량이 정차된 위치, 화재 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차량이 멈춘 위치였습니다. 도로 중앙도 아니고 갓길도 아닌 애매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고로 멈춘 것 같지도 않았고 의도적으로 주차한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화재 양상이었습니다. 차량 전체가 고르게 탔습니다. 엔진룸에서 시작된 화재라면 앞부분이 더 심하게 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내에서 발화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셋째, 주변에 충돌 흔적이 없었습니다. 가드레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힌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최진호 경위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손상돼 있었지만 몇 가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성별은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중반으로 추정됐습니다. 신장은 약 158cm였습니다. 사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한 질식사일 가능성도 있었고 화재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두개골에서 골절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보였습니다. 생전에 입은 상처인지 화재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자 김미영 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상 42세 여성이었고 인천 남동구에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직업은 자영업이었습니다. 인천 시내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미영 씨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오빠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빠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연락했고 급히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신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치아 기록과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신은 김미영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두개골, 골절, 화재 양상, 차량 위치, 모든 정황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살인 후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최진호 경위는 팀을 꾸렸습니다. 김미영 씨의 마지막 동선, 인간관계, 금전거래를 모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는 여러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현장을 지우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불이 난 걸까요? 김미영 씨는 42세였습니다. 인천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남동구 시내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었고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경찰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30대 여성이었고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김미영 씨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일에 성실했고 매출 관리를 꼼꼼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 정산도 직접 챙겼고 현금 흐름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격은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였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의 부탁은 잘 거절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술자리 제안도 쉽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근 특이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가게 운영도 안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미영 씨의 마지막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5월 16일 수요일 김미영 씨는 평소처럼 가게에 출근했습니다. 오후 5시경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영업이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고 가게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밤 10시쯤 김미영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은 김미영 씨가 전화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통화는 짧았고 김미영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길게 통화했습니다. 직원은 김미영 씨의 표정이 약간 곤혹스러워 보였다고 기억했습니다. 밤 11시경 김미영 씨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가게는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 만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직원은 자정이 넘도록 김미영 씨를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직원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아침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5월 17일 아침 직원이 김미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직원은 불안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5월 18일 경찰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불에 탄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김미영 씨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은 김미영 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5월 16일 밤 10시 수신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휴대전화였습니다. 10시 30분 같은 번호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11시 이후 김미영 씨의 휴대전화는 꺼졌습니다. 기지국 기록도 끊겼습니다. 경찰은 발신 번호의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33세였습니다. 박지은을 찾았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었고 직업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박지은을 조사했습니다. 김미영 씨와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아는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5월 16일 밤 김미영 씨에게 전화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만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잠깐 차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밤 11시쯤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 가게 근처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답했습니다. 카페에 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차를 탔는지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 차라고 답했습니다. 카페에 갔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가다가 다른 곳에 들렀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에 들렀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아는 사람 집이라고 답했습니다. 누구 집인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친구라고만 답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계속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왜 갔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박지은의 진술은 모호했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박지은을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박지은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월 16일 밤 11시 이후 남동구에서 계양구 쪽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의 차량이 발견된 곳은 남동구였습니다. 계양구와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박지은의 동선과 차량 발견, 장소가 맞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박지은이 말한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편 김미영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김미영 씨를 성실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단골이 증언했습니다. 최근 몇 달 가끔 낯선 사람들이 김미영 씨를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누구였는지 물었습니다. 단골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씨가 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단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최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다고,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미영 씨의 금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조회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입금되는 통장이 있었고 개인 통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큰 금액의 입출금도 없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정상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경찰은 김미영 씨의 집도 수색했습니다. 남동구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다툼이나 폭력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의 개인 물품을 확인했습니다. 일기나 메모는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특별한 파일이 없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명확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미영 씨는 5월 16일 밤 11시
박지은의 전화를 받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박지은을 만났고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어딘가에 들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김미영 씨의 차량은 불에 타 있었고 김미영 씨는 그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사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가장 안전하다고 믿을 만한 순간에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수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신용카드가 사건 당일 밤 사용됐다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카드사에서 거래 내역을 받았습니다. 5월 17일 새벽 여러 건의 현금 인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출은 새벽 2시 15분이었습니다. 남동구의 한 편의점 ATM에서 1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두 번째 인출은 새벽 2시 48분이었습니다. 같은 구의 다른 ATM에서 1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세 번째 인출은 새벽 3시 22분이었습니다. 계양구의 한 ATM에서 1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네 번째 인출은 새벽 4시 5분이었습니다. 부평구의 ATM에서 8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다섯 번째 인출은 새벽 4시 40분이었습니다. 같은 부평구의 다른 ATM에서 8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마지막 인출은 새벽 5시 10분이었습니다. 서구의 한 ATM에서 10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총 6회 560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최진호 경위는 이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시간, 간격이 규칙적이었습니다. 약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인출이 이뤄졌습니다. 이동거리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 인출 금액도 계산돼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출 장소도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 같았습니다. 모두 20시간 편의점이나 은행 외부 ATM이었고 CCTV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각 ATM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인출은 같은 사람이 했습니다. 남성이었고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자나 마스크로 가리지 않았고 카메라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영상 속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습니다. 범죄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우성호, 31세였습니다. 우성호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5년 전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3년 전에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소지는 인천 계양구였습니다. 경찰은 우성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우성호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안다고 답했습니다. 1년쯤 전부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본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사흘 전쯤 봤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성호의 휴대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우성호와 아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한 지인은 우성호가 일용직 일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 물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어했다고 답했습니다. 술을 자주 마셨고 빚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미영 씨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지인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박지은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들어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성호가 그런 이름의 여자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우성호와 박지은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박지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우성호로 추정되는 번호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5월에만 10회 이상 통화했습니다. 박지은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우성호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다고 답했습니다.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5월 16일 밤 우성호를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김미영 씨와 함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한참 침묵하다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물었습니다. 계양구의 한 장소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주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은 먼저 나왔다고, 김미영 씨와 우성호는 남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먼저 나왔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일이 있어서 가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박지은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 가려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는 사람 집에 들렀다고 했고 이제는 우성호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은을 계속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구체적인 진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우성호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5월 17일 이후 우성호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고 주소지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금융거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카드로 인출한 560만 원 이후 우성호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 기록은 없었습니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우성호의 인상착의와 신상 정보를 배포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성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5월 16일 밤 11시경 박지은이 김미영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했고 김미영 씨는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김미영 씨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계양구의 어딘가로 갔고 그곳에서 우성호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미영 씨는 폭행을 당했고 사망했습니다. 우성호는 김미영 씨의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시신을 차량에 싣고 남동구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5시 사이 김미영 씨의 카드로 5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있었습니다. 우성호가 혼자 한 일일까요? 박지은은 어디까지 관여했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경찰은 계속 수사했습니다. 우성호를 찾아야 했습니다. 5월 22일 수사 6일째 최진호 경위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왔다고 불에 탄 차량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최진호 경위는 민원실로 내려갔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성호였습니다. 스스로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라졌는데 돈은 너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성호가 경찰서에 나타난 것은 5월 22일 오후 3시였습니다. 최진호 경위는 우성호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형사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우성호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경위는 물었습니다. 왜 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확인했습니다. 우성호는 답했습니다. 자수하러 왔다고, 불탄 차량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성호는 진술했습니다. 5월 16일 밤 자신이 김미영 씨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설명했습니다. 박지은을 통해 김미영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모텔 근처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모텔 주차장 근처에서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돈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우성호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미영 씨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우성호는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다툼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고 김미영 씨가 차에서 내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성호가 막았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씨를 잡았고 밀쳤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가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부딪혔다고 움직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성호는 당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계속 움직이지 않았다고 죽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성호는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자신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숨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설명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차에 시신을 그대로 뒀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운전해서 남동구 쪽으로 이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근처 도로에 차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불을 붙였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라이터를 사용했다고 답했습니다. 차 안에 휘발유를 조금 뿌렸고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휘발유는 어디서 구했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미리 준비했다고 답했습니다. 작은 통에 담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주목했습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성호에게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우성호는 부인했습니다. 계획은 없었다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휘발유는 다른 용도로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의심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일단 진술을 계속 들었습니다. 불을 붙인 후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답했습니다. 걸어서 이동했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카드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차 안에 있던 가방에서 꺼냈다고 답했습니다. 지갑을 가져왔고 카드와 현금을 챙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왜 새벽에 여러 곳에서 돈을 인출했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한 곳에서 많이 뽑으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 나눠서 뽑았다고 답했습니다. CCTV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급했고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우성호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우발적 다툼, 살인, 시신 유기, 방화, 카드 절도, 모든 과정이 설명됐습니다. 하지만 의문도 있었습니다. 우성호는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우성호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은의 역할도 불명확했습니다. 우성호는 박지은이 김미영 씨를 데려왔다고 했지만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지은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박지은은 우성호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김미영 씨를 데려간 것은 맞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성호가 김미영 씨에게 돈을 빌리려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받아서 김미영 씨를 만나게 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폭력이나 살인 계획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모텔 근처에 김미영 씨를 데려다주고 자신은 먼저 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박지은의 진술도 완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우성호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했다고, 박지은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재조사했습니다. 차량이 불탄 장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주변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휘발유통을 찾았습니다. 차량 근처 풀숲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통이었고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우성호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우성호가 말한 택시를 확인했습니다. 5월 17일 새벽 해당 지역에서 손님을 태운 택시 기사를 찾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기억했습니다. 새벽 2시쯤 한 남자를 태웠다고, 계양구까지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자의 인상착의를 물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설명한 특징은 우성호와 일치했습니다. 모텔 근처도 확인했습니다. CCTV를 수집했습니다. 5월 16일 밤 11시 30분경 김미영 씨의 차량이 모텔 주차장 근처에 정차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지만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차량이 이동했습니다. 운전석에 한 사람이 있었고 우성호로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우성호의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우성호를 구속했습니다. 살인, 시신 유기,
방화, 절도 혐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우성호는 자백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니라고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반박했습니다. 휘발유를 준비한 점, 카드를 계획적으로 인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계획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우발적 요소가 있지만 사후 행동은 매우 계획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 체계적인 금전 탈취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007년 11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우성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우성호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박지은은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받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우성호도 박지은의 관여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최진호 경위는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우성호의 자백과 증거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의문은 있었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기록됐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우성호는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무기징역수였습니다. 형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20년 후에 가능했습니다. 우성호는 교도소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우성호를 관찰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생활했고 규율을 잘 지켰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도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깊이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만큼은 대화했습니다. 면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척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2008년 1월 우성호에게 첫 면회가 왔습니다.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면회록에 전동수로 기록됐습니다. 전동수는 36세였습니다. 우성호와 아는 사이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성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고 교도관이 기억했습니다. 2월에도 전동수가 왔습니다. 3월에도 왔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동수는 우성호를 면회했습니다. 우성호의 영치금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면회객이 입금할 수도 있었고 외부에서 송금할 수도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우성호의 영치금 계좌에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자는 전동수였습니다. 3월에도 3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4월, 5월, 6월에도 같은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우성호는 이 돈으로 교도소 매점에서 물건을 샀습니다. 과자, 라면, 생필품을 구입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비교하면 우성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돈을 보내주는지, 가족인지 확인했습니다. 우성호는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이 지나고 2009년이 됐습니다. 전동수의 면회는 계속됐습니다. 영치금 입금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우성호는 안정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교도소 작업에 성실히 참여했고 징벌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우성호를 모범수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2009년 중반쯤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전동수의 면회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영치금 입금도 불규칙해졌습니다. 7월에는 입금이 없었습니다. 8월에 20만 원이 들어왔고 9월에는 다시 없었습니다. 우성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전동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우성호는 물었습니다. 왜 연락이 뜸한지,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동수는 사정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돈이 좀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성호는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말
전동수의 면회가 끊겼습니다. 11월, 12월 모두 오지 않았습니다. 영치금 입금도 없었습니다. 우성호는 교도소 공중전화로 전동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번호를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2010년이 됐습니다. 전동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면회도 없었고 영치금 입금도 없었습니다. 우성호는 계산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중반까지 전동수가 보낸 돈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 사건 당시 우성호가 김미영 씨 카드로 인출한 돈은 56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사용한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누군가에게 넘겼습니다. 그 누군가가 약속했습니다. 우성호가 혼자 책임지면 밖에서 챙겨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치금이 그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약속은 깨졌습니다. 우성호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교도소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우성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작업에 소극적이 됐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도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들이 눈치챘습니다. 우성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성호는 아무 일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2011년, 2012년이 지났습니다. 전동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성호는 점점 더 고립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외톨이가 됐습니다. 영치금은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매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성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누구를 위해 침묵했는지 되돌아봤습니다. 2007년 자신은 선택했습니다. 혼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성호는 억울했습니다. 자신만 감옥에 있고 다른 사람은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자 믿음도 사라졌습니다. 우성호는 40대가 됐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8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최소 12년을 더 있어야 했습니다. 우성호는 계산했습니다. 가석방 심사는 20년 후입니다. 2027년입니다. 그때 자신은 51세입니다. 2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우성호는 결심했습니다. 2016년 3월, 우성호는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2007년 인천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저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전동수, 장소를 적었습니다. 계양구 모텔 근처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과정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법정에서 말한 것과 달랐습니다. 약속을 적었습니다. 영치금, 면회, 밖에서의 지원, 배신을 적었습니다. 2009년 이후 끊긴 연락, 사라진 약속, 편지는 3장이 됐습니다. 우성호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고쳤습니다.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신인은 검찰이었습니다. 우성호는 교도관에게 편지를 제출했습니다. 발송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편지는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우성호는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이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9년 만에 그 말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3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였습니다. 수감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고 필체는 떨려 있었습니다. 검사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2007년 인천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검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진술과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발신인은 우성호였습니다. 200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였습니다. 우성호는 편지에서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동수. 검사는 2007년 사건 기록을 찾았습니다. 파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전동수라는 이름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참고인 명단에도 관계자 조사에도 없었습니다. 검사는 우성호의 편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우성호는 적었습니다. 2007년 사건은 처음부터 계획됐다고, 전동수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미영 씨를 표적으로 정한 것도 전동수였다고 적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호프집을 운영하고 돈을 꽤 모았다는 정보를 전동수가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은을 통해 김미영 씨를 유인한 것도 전동수의 계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성호는 편지에서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5월 16일 밤 김미영 씨는 박지은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텔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장소는 계양구의 한빈 창고였습니다. 전동수가 미리 정해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전동수, 우성호, 박지은이 김미영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박지은이 함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전동수가 김미영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거절했습니다. 전동수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카드를 빌려달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전동수가 막았습니다.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우성호는 편지에서 적었습니다. 전동수가 김미영 씨를 때렸다고, 자신도 전동수의 지시로 가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남자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미영 씨는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동수가 확인했습니다. 죽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동수는 우성호와 박지은에게 지시했습니다.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흔적을 남기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성호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전동수의 계획은 치밀했다고, 모든 것이 준비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휘발유도 전동수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차량 방화도 전동수가 지시한 방법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김미영 씨의 시신을 차에 실었습니다. 우성호가 운전했고 전동수와 박지은은 다른 차를 타고 뒤따랐습니다. 남동구 공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전동수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우성호가 차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전동수가 불을 붙였습니다. 차량이 타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성호는 편지에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카드와 지갑은 전동수가 가져갔습니다. 비밀번호는 폭행 과정에서 얻어냈습니다. 전동수는 우성호에게 카드를 주며 지시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인출하라고, 자신의 얼굴이 찍히지 않게 우성호가 대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우성호는 새벽에 혼자 돌아다니며 5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전동수의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전동수를 만났습니다. 돈을 전동수에게 넘겼습니다. 전동수는 우성호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면 혼자 했다고 진술하라고, 자신과 박지은의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성호가 물었습니다. 왜 자신이 혼자 책임져야 하는지 항의했습니다. 전동수는 약속했습니다. 우성호가 잡히더라도 밖에서 챙겨주겠다고, 영치금을 보내주고 면회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돈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성호가 나올 때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출소하면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성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CCTV에 자신의 얼굴이 찍혀 있었고 이미 경찰이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우성호는 전동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우성호는 자수했습니다. 전동수가 시킨 대로 진술했습니다. 혼자 했다고, 계획은 없었다고, 우발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전동수와 박지은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우성호는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2년은 괜찮았습니다. 전동수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면회도 왔고 영치금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달라졌습니다. 면회가 뜸해졌고 영치금도 불규칙해졌습니다. 2010년 완전히 끊겼습니다. 전동수는 사라졌습니다. 우성호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년 동안 참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전동수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영치금 입금 기록을 확인하면 전동수의 이름이 나올 거라고 적었습니다. 전동수의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2009년까지 사용하던 번호였습니다. 박지은도 알고 있다고, 그녀에게 다시 물어보면 진술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검사는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었습니다. 9년 전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 편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재수사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검사는 2007년 사건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자세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성호의 당시 진술을 읽었습니다. 법정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성호는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왜 준비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카드 인출 패턴도 치밀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치고는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박지은의 역할도 애매했습니다. 단순히 김미영 씨를 데려온 것뿐이라고 했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검사는 우성호의 영치금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동수라는 이름으로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총액은 약 500만 원이었습니다. 면회 기록도 있었습니다. 전동수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정기적으로 우성호를 면회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검사는 전동수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전동수 1971년생 45세. 인천에 주소지가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재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박지은의 기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박지은은 2007년 사건 당시 참고인으로만 조사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우성호의 편지만으로는 부족했지만 영치금 기록과 면회 기록이 편지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전동수와 우성호의 관계, 그리고 2009년 이후 단절된 연락, 이 모든 것이 우성호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검사는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진호 경위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9년 전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였습니다. 최 경위는 53세가 돼 있었습니다. 경감으로 진급해 있었고 여전히 강력계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최진호 경감에게 우성호의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최 경감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도 의심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성호의 진술이 너무 일관됐다고, 마치 준비된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성호가 끝까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재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9년 전 놓쳤던 것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를 침묵하게 만든 건 죄책감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사라지자 진실도 함께 돌아섰습니다. 2016년 4월 재수사팀은 전동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였습니다. 경찰이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전동수는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전동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쯤 이사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전동수의 전출 신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 전출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전 주소는 인천 서구였습니다. 서구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전동수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관리인은 기억했습니다. 1년 정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중반쯤 나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전동수의 최근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금융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거래는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도 조회했습니다. 번호가 여러 번 바뀌어 있었지만 최근 사용 중인 번호를 찾았습니다. 위치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전동수의 휴대전화는 부평구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잠복했습니다. 주변 여인숙과 고시원을 확인했습니다. 한 고시원에서 전동수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접근했습니다. 전동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전동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전동수는 따라왔습니다. 조사실에서 전동수를 조사했습니다. 2007년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미영 씨를 아는지 확인했습니다. 전동수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우성호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전동수는 아는 사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물었습니다. 친구라고 답했습니다. 우성호가 수감됐을 때 면회를 갔는지 물었습니다. 전동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갔다고 답했습니다. 왜 갔는지 물었습니다. 전동수는 친구라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영치금을 보낸 것도 맞는지 물었습니다. 전동수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왜 2009년 이후 끊었는지 물었습니다. 전동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우성호의 편지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2007년 사건에 전동수가 관여했다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전동수는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계속 조사했습니다. 전동수의 2007년 5월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9년 전 기록이었지만 통신사에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5월 16일 밤 전동수의 휴대전화는 계양구에 있었습니다. 우성호가 말한 창고 근처였습니다. 5월 17일 새벽 전동수의 휴대전화는 남동구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이 불탄 장소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이 기록을 전동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전동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인했습니다. 그날 그 지역에 있었지만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박지은도 다시 조사했습니다. 박지은은 9년이 지나 42세가 돼 있었습니다. 여전히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찾아갔습니다. 박지은은 경찰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서로 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우성호의 편지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전동수가 주범이었다는 주장을 전달했습니다. 박지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2007년 사건에 전동수가 관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동수의 지시로 김미영 씨를 데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창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동수와 우성호가 김미영 씨를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9년 동안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박지은은 답했습니다. 두려웠다고, 자신도 처벌받을까봐 침묵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동수가 협박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말하면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지은의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성호의 편지 내용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07년 당시 창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계양구의 한 폐공장 건물이었습니다. 현재는 철거된 상태였지만 당시 사진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 CCTV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9년 전 영상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일부 저장된 파일을 찾았습니다. 5월 16일 밤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2대가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김미영 씨의 차량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동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전동수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박지은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시켰습니다. 전동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전동수는 자백했습니다. 2007년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계획했고 우성호와 박지은을 동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미영 씨를 폭행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얻어낸 것도 자백했습니다. 우성호에게 혼자 책임지라고 지시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영치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했습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전동수를 기소했습니다. 살인, 강도, 시신유기, 방화, 범인 은닉 교사 혐의였습니다. 박지은도 기소됐습니다. 살인 방조, 시신유기 방조 혐의였습니다. 우성호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9년 만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전동수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감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6년 12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전동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박지은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우성호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힌 점이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최진호 경감은 사건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9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주범이 따로 있었고 우성호는 실행범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우성호가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이 지켜졌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나왔습니다. 2007년 인천 사건은 그렇게 다시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끝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이 2번 있었기 때문에 완성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의 범죄가 끝난 뒤에도 침묵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들이 이어졌고 그 선택들이 시간을 늘렸을 뿐이었습니다.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은 진실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돈과 연락 그리고 기다림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옥바라지는 끊겼고 죄책감은 쌓였으며 감옥 안에서의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결국 한 통의 편지가 쓰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고백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편지는 늦게 도착했지만 사건을 다시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불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사용됐고 침묵은 진실을 가두기 위해 선택됐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끝났다고 믿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남긴 건 잔혹함이 아니라 침묵을 관리하려 했던 선택의 무게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감춰질 이야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느낀 점이나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